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언론의 마지막 장인 건축 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축 방제에서는 이제 내화 구조라는 것과 이제 방화 구조가 있는데 그 내화 구조랑 방화 구조를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화 구조를 이제 알아보면 자, 이 내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재에 대한 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이제 내화 구조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그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로 그 내화 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라고 나오죠. 그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조, 그다음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벽돌조, 석조 등이 있으며 화재 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 목재 건축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건물이 쉽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내화 구조 같은 경우는 그 틀이 그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외벽이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력이 강하다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거죠. 그죠? 내화 구조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화 구조의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에서 그 두께의 그 수치 있죠, 수치. 두께별로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내화 구조의 벽의 기준이 나오죠. 내화 구조의 벽.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는 두께가 10cm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화 구조인 경우에 외벽, 그 건물의 외벽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조다,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을 때는 그 두께가 적어도 10cm는 돼야 내화 구조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다 보시면 돼요.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여기서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시멘트하고 모래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모르타르인데 그 철망 모르타르를 바른다는 겁니다. 그 덮은 것을 4cm 이상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은 5cm 이상이 돼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그다음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 블록은 마찬가지 5cm 이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벽돌조는 19cm 이상. 그 다음에 고온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는 10cm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내화 구조의 벽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는 10cm 이상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화 구조의 외벽 중 비내력벽. 여기서 비내력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공간에, 어떤 실에 그 파티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종의 벽을 하나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도를 다르게 쓰기 위해서 그 일종의 가상의 벽을 만드는데 그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합니다. 그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물의 하중을 좀 적게 받기 때문에 그 벽보다, 내력벽보다는 조금 더 두께가 조금 더 얇겠죠. 그죠? 하중을 더 덜 받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는 7c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벽에서는 10cm 이상이었지만 비내력벽에서는 3cm가 줄어서 7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내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이것도 아까는 4cm였지만 지금은 3cm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은 4cm 이상. 아까 외벽인 경우에는 5cm 이상이었지만 비내력벽 같은 경우는 좀 줄어서 4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 블록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5cm였죠. 외벽일 때는 지금은 4cm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묵은 콘크리트조,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일 경우에는 7c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내화 구조에서 기둥. 자, 그죠? 건물은 다 기둥이 있죠. 그죠? 기둥이 다 있는데 그 기둥의 구조를 보면 그 기둥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중요합니다.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이다.
즉 기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왜 건물의 기둥이 이런 식으로 자 원통형으로 이 지름이 그러니까 굵기가 똑같은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어떤 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둥이 뭐 이렇게 돼 있는 기둥도 이제 가끔가다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둥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장 작은 지름 여기서 가장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것들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작은 지름이 25cm 이상. 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는 두께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뭐 두께가 뭐 이게 지름이 뭐 크든 작든 간에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 조면 다 기둥 그 조건에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철골을 콘크리트 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은 7cm 이상. 그다음에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은 6cm 이상. 그다음에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인데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간 적게 해서 5cm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철골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은 5cm 이상이다. 자, 이런 수치들, 두께에 관한 수치들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내화 구조의 바닥이죠. 바닥. 예, 바닥. 그러니까 위아래를 이제 구분해주는 그 바닥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는 두께가 10cm 이상이 돼야 되고, 다음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다음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 블록조는 5cm 이상이 돼야 되고, 마지막 철재의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은 5cm 이상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내화 구조의 뭐 벽이나 뭐 기둥이나 바닥 같은 경우 이 두께의 수치가 비슷하죠. 10cm가 있는 것도 있고 5cm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 헷갈립니다. 이 문제 푸실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내화 구조의 지붕 있죠? 내화 구조의 지붕 같은 경우는 두께의 기준이 없습니다. 두께의 기준이 없고 그 들어가는 재질만 다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화 구조의 계단도 마찬가지로 자, 두께의 기준은 따로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자재 있죠? 물량 그것만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주요 구조보가 나오는데 이 주요 구조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주요 구조보는. 자, 일단 주요 구조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물, 그러니까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외벽이나 뭐 바닥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중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주요 구조물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자, 이거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주요 구조물은 자,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연상을 해서 앞글자를 따서 내기, 바보, 지주다. 자. 내기, 바보, 지주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라는 것은 내력벽이죠. 내력벽. 그죠? 내력벽. 그러니까 건물의 외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벽. 그 다음에 기는 뭐 기둥이죠. 기둥. 건축물의 기둥. 그 다음에 바는 건축물의 바닥. 그죠? 내화 구조의 바닥. 보는 그대로 이제 한 글자 보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는 지붕틀입니다. 지붕틀. 지붕틀. 자, 그 다음에 주는 계단이죠. 계단, 주계단. 자, 이렇게 주요 구조보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이 6가지를 암기를 해 두시고 이제 주요 구조보가 아닌 게 있습니다. 아닌 게. 자, 그 아닌 것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자, 자, 여기서 바닥부터 보시면 자, 바닥은 주요 구조보가 되지만 주요 구조보가 안 되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바로 최하층 바닥. 가장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최하층에 있는 바닥은 제외. 즉 제일 밑에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 그냥 기초입니다. 기초. 그죠? 기초기 때문에 자, 최하층 바닥은 제외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자, 보는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지만 누구는 작은 보는 제외다. 자, 이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붕틀. 자, 지붕틀은 주요 구조부가 되지만 누구는 자, 차양. 자, 차양은 제외다라는 거.
차양 제외. 그 다음에 자, 주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되지만 누구는 바로 5개 계단 밖에 있는 거죠. 5개에 있는 계단은 제외다. 그죠? 자, 기둥 안 했네요. 기둥. 자,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되지만 누구는 사익기둥. 그죠? 사익기둥은 제외다. 이 안 되는 거 있죠? 예. 주요 구조부가 안 되는 것들도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그죠? 기둥은 되지만 사익기둥은 안 된다. 바닥은 되지만 최하층 바닥은 제외다. 자, 본은 되지만 작은 본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붕틀은 되지만 누구는 차양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 계단은 주요 구조부지만 누구는 5개 계단은 아니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거의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이거.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화 구조를 보실게요. 방화 구조. 자, 두 번째로 방화 구조. 자, 여기서 방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서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죠. 그 불꽃이 다른 구획으로 번지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성능을 가진 구조가 바로 방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화 구조. 자, 거기 이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방화 구조의 대상이 나오죠. 자,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방화 구조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방화 구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상.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이 바로 방화 구조의 대상물이 된다는 거. 이 수치를 좀 암기해 두세요. 연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이제 방화 구조의 기준. 자, 내화 구조의 기준도 알아봤지만 방화 구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방화 구조랑 내화 구조의 기준을 잘 구분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방화 구조의 기준은 내화 구조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통째로 다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방화 구조의 기준 첫 번째로는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는 그 바른 두께가 2cm 이상이 됩니다. 2cm 이상 바르는 두께가. 그 다음에 석고판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회 반죽을 바른 것은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 위에 타일, 그죠? 타일 많이 보시죠? 타일을 붙인 것도 2.5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두께의 기준이 없습니다. 모두 해당됩니다.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경우. 그래서 방화 구조의 기준 이 세 가지 다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에 방화문과 방화벽이라는 게 나오죠. 방화문. 자, 방화문이라는 게 무엇이냐? 방화문 같은 경우는 연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설치를 해주는 것인데, 왜 우리 그 아파트 보시면은 왜 계단으로 나가는 그 문 있잖아요, 그죠? 그 계단으로 나가는 문도 일종의 방화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화문, 그죠? 연소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방화문이라는 것은 화재 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 구획 선상이나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로 방화문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 방화문 같은 경우는 직접 손으로 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왜 계단으로 나갈 때 직접 손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그죠? 손으로 직접 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그 계단으로 나가는 그 문에 그 밑에 바닥에 걸리는 거 설치하잖아요. 그죠? 걸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열려놓잖아요. 그죠? 그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은 항상 자동으로 닫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화문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방화문의 이제 구조. 자, 방화문의 구조를 보시면 이쪽에 자, 방화문의 구조입니다. 방화문의 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갑종 방화문. 자, 갑종 방화문이라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 을종 방화문이 있습니다. 을종. 자, 여기서 자,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은 어떤 성능의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갑이 좀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갑과 을을 뭐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갑이 을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갑종 방화문이 을종 방화문보다는 성능이 더 뛰어나다. 자, 그럼 여기서 갑종 방화문은 뭐냐?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는 비차열이 몇 시간? 1시간. 1시간이 몇 분인 건 아시잖아요. 그죠? 1시간 60분. 그죠? 60분. 자,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짜리의 성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갑종 방화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비차열. 자, 비차열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여기서 차열. 차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차단하는 것. 열을 차단하는 능력인데, 그럼 비차열. 그럼 차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차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차염. 즉, 비차열은 차염을 의미합니다. 차염. 차염이라고 하는 것은 염을 차단한다. 즉, 불꽃을 차단하는 시험입니다. 비차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비차열 1시간 이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자, 이런 식으로, 자, 건축물에 이 벽이 있고, 이 벽 사이에 이렇게 방화문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자, 방화문을 설치를 하고, 이 방화문에다가 불꽃을 이렇게 가하겠죠. 불꽃을.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고 이제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불꽃을 준 겁니다. 불꽃을 주고 이 불꽃이 방화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통과가 되는 그 시간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인데, 그때 갑종 방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1시간 이상, 즉 이 불꽃이 통과하는데 1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면 그것은 갑종 방화문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차열은 차염이라는 거, 차염시험. 자, 그럼 여기서 을종 방화문. 그 을종 방화문 같은 경우는 비차열이 얼마? 비차열이 바로 30분. 비차열이 30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을종 방화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차염 시험을 했을 때 이 방화문이 자, 예를 들어서 45분을 자, 견뎠다라고 하면 갑종 방화문일까요? 을종 방화문일까요? 그죠? 45분 견뎠기 때문에 갑종 방화문은 아니고 을종 방화문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갑종 방화문은 1시간 이상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갑종 방화문에서는 뭐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이면 되지만, 이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도 하냐면 바로 차열 시험. 바로 차열 시험도 합니다. 차열 시험. 자, 어떤 경우에 하냐면 바로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의 발코니.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 어디 있냐면 바로 대피하는 공간, 대피 공간.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 공간에서는 이 차열 조건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파트 그 발코니에 그 대피하는 공간이 되게 협소하죠, 그죠? 좁죠? 좁은데 불꽃만 차단한다고 해서 대피가 될까요? 아니죠. 그 불꽃에 의해서 열이 수십 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발코니의 대피 공간만큼은 이 차열 그 시간도 만족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열 시간은 바로 30분 이상이다라는 거. 30분 이상. 이것이 바로 갑종 방화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이라는 거. 자, 이거 1시간 60분 그리고 30분 잘 구분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방화문의 구조.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화벽. 자, 방화벽의 구조입니다. 방화벽. 자, 방화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 불꽃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꽃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치는 거죠. 그죠? 중간중간에. 그 방화벽의 구조는 첫 번째로 내화 구조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내화 구조. 자, 이거 여기서는 다 암기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방화벽의 구조는 뭐다? 첫 번째, 내화 구조다. 내화 구조이면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다. 그러니까 다른 그 지탱해 주는 것도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화 구조이면서. 다음 두 번째,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 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여러분 왜 건물 지나다니시다가 건물을 보시면 이 외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가다 보시면 좀 튀어나온 부분이죠. 튀어나온 부분. 그죠? 이렇게 건물이 딱 봤을 때 왜 외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여기 툭 튀어나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벽이.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게 바로 방화벽이죠. 방화벽. 이런 식으로 그 외벽으로부터 여기가 0.5m, 여기가
5m 이상 튀어나오게 예, 방화벽을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방화벽이 이게 없으면 자 보세요. 이게 없으면 만약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창문이 있다고 볼게요. 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방화벽이.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창문으로 불꽃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불꽃이 이렇게 옆을 타고 바깥으로 타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화벽을 좀 튀어나오게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 여기서 불꽃이 넘어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0.5m 이상 튀어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위도 마찬가지로. 근데 바닥 같은 경우는 불이 밑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닥은 더 깊게 할 필요 없고 이 외벽과 지붕 쪽에 0.5m 이상씩 더 튀어나오게 그렇게 설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화벽 구조가. 자, 그 다음 세 번째.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뭘 설치한다?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갑종 방화문. 여기서 암기하실 거는 바로 2.5m 이하. 가로세로가 2.5m 이하. 그리고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이라는 거. 이렇게 포인트만 암기를 해주세요. 다 암기하시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불연재료, 그 다음 준불연재료, 그리고 난연재료가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불연재료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불연재료.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 즉, 이 불연재료 같은 경우는 난연 1급이라고도 합니다. 난연 1급.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그 종류가 있습니다.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종류. 바로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등등, 요게 좀 몇 개 이게 9가지 나와 있죠? 그 9가지를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종류에는 어떠한 재료들이 있는지 그걸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불연재료라고 하는 것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 성능을 가진 재료다. 그러니까 불연재료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겠죠. 그죠? 난연 2급 정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아니면 목모 시멘트판 같은 경우 준불연재료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 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불에 타긴 타는데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가 바로 난연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타긴 타는데 이제 잘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연 3급에 해당되고, 그 난연재료에는 난연합판, 그리고 난연 섬유판, 그리고 난연 플라스틱판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불연재료를 물어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그 종류를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타 사항으로 건축 방제의 기타 사항으로 지하층이 나옵니다. 지하층. 자, 지하층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지하층의 정의에서는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수치. 바로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기타. 자, 지하층이 나옵니다. 지하층. 자, 지하층의 정의를 물어보는데, 자, 이 건축물,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 자, 지표면이고, 자, 지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자,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겠죠. 그죠? 층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층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1층이라고 하고, 그때 요 밑에, 자, 지표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지하층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이것을 지하층이라고 하냐? 자, 보시면, 지하층이, 자, 지금 여기서 이 층의 높이를, 자, H라고 했을 때, 층의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제일 이 바닥에서 이 지표면까지,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이 한 층의 높이에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자,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됐을 때 이 층을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하층의 정의.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실 거는 바로 얼마? 층고의 2분의 1 이상일 때를 지하층이라고 한다. 이것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지하층. 자, 다음 두 번째. 자, 건축 방제의 기본적인 사항. 자, 여기 보시면, 자, 공간적 대응과 설비적 대응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로, 자, 건축 방제의 기본적인 사항. 건축 방제의 기본적인 사항. 자, 크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공간적 대응. 자, 공간적 대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설비적 대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공간적 대응 같은 경우는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만 그 종류만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종류만. 자, 첫 번째로는 대항성이라는 거. 공간적 대응으로 대항성. 그러니까 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그 불에 대해서 뭐 한다? 대항한다. 맞선다라는 거죠. 즉,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끈다. 불을 끈다라는 게 바로 대항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항성. 자, 두 번째는 회피성. 자, 회피성이라는 것은 회피. 뭐 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더러워서 피한다. 네가 싫어서 피한다. 즉,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덜 나도록 뭐 방화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회피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피성. 그죠?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도피성. 자,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도피라는 말이 어떻게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망.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을 한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문제 나올 때는 자, 다음 중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요 3가지 나오고 나머지 하나 아닌 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은 바로 공간적 대응에 해당이 된다는 거. 요 3가지 종류만 암기하시면 돼요. 종류만. 자, 그 다음에 이 설비적 대응이 뭐냐면 말 그대로 설비적으로 자, 대응을 해주는 것인데 이 설비적 대응은 일종의 공간적 대응을 어떻게 보면은 대체. 그러니까 공간적 대응이 안 되었을 때 이 설비적 대응으로 얘가 대체해 주는 겁니다. 공간적 대응을 일종의 보조해 주는 거죠. 보조.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일단 대항성. 요 대항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스프링클러, 뭐 제연 설비, 그죠? 연기를 배출해 주는 제연 설비, 그다음 방화문, 뭐 방화 셔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설비적 대응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도피성. 자, 도피성은 자, 피난을 하는 것인데 이 피난하기 어렵을 때는 바로 설비적으로, 즉 유도등. 자, 보시면 유도등을 설치해서 피난에 유효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설비적 대응이라는 겁니다. 설비적 대응. 그죠? 유도등이나 뭐 피난 설비 등을 설치해서 보조하는 것. 그죠? 공간적 대응을 보조해주는 게 뭐다? 바로 설비적 대응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3가지 기억하세요. 이거. 대항성, 회피성, 도피성. 3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입니다. 3번째. 연소 확대 방지입니다. 연소 확대. 자,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 방지를 위한. 자, 요 방화 계획에는 자,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수평구획. 즉 수평구획 같은 경우는 어떤 단위죠? 바로 수평이니까 면적이죠. 면적 단위. 자, 면적 단위에 해당이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이제 하나의 바닥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바닥이 있을 때, 자,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구획된 실을 어떻게 합니까? 뭐 반으로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잘라가지고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뭐 방화벽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수평구획이 되는 거죠. 수평구획. 두 번째는 이제 수직구획. 수직으로 구획한다. 이제 구획한다라는 자체가 구획한다는 게 나누는 거죠, 그죠? 네, 나누는 거. 수직 구획은 어떤 단위가 되겠어요? 위아래로 나누는 거니까 층 단위. 자, 층 단위로 나눠주는 거죠. 층 단위. 그러니까 이게서 수직 구획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천장이나 뭐 천장이 될 수도 있고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밑에가 바닥인 거고 위가 이제 천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장이나 바닥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을 설치해서 바로 수직으로 구획해준다는 얘기예요. 화재가 연소가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용도 구획. 자, 용도 구획 같은 경우는 용도 단위가 되겠죠. 용도 단위. 자, 이거는 뭡니까? 용도구획. 용도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도 보면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주방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바로 이게 용도 구획인 건데 만약에 주방에서 화재가 나면은 이 집 전체가 다 주방이라고 보세요.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집 전체로 화재가 번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 구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거실이면 거실이다. 화장실이면 화장실이다. 이런 식으로 용도를 구획해 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 계획이 아닌 것. 이 세 가지 나오겠고 나머지 하나가 아닌 게 나오겠죠? 그렇게 그런 게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수평 구획, 그다음에 수직 구획, 그리고 용도 구획이다. 이렇게 세 가지 암기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피난 계단의 구조. 자, 여기서 피난 계단의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전체로 다 암기하시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중요한 포인트만 찝어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자,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계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어떻게 한다?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한다. 이거만 암기하세요. 내화 구조.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로 구획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불연 재료. 타지 않는 재료로 할 것. 다음 세 번째.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즉 조명 설비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서 대피할 때 사람들이 앞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조명 설비가 되는 거죠. 계단에. 네 번째,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대피할 때 주로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갑니까? 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죠? 피난층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자,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입니다. 건축물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 자, 첫 번째. 자,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몇 미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거. 그러니까 여기도 2m 이상이라는 거 암기해 두시고. 다음 두 번째.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어떤 문을 설치한다? 바로 갑종 방화문을 설치한다. 갑종 방화문. 다음 세 번째, 계단의 유효 너비. 계단의 폭이죠, 폭. 계단의 폭은 몇 미터 이상? 바로 0.9m 이상이라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0.9m 이상이 돼야 되고. 네 번째, 계단은 반드시 내화 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재현 방식. 자, 여섯 번째 6번입니다. 6번. 재현 방식. 6번은 이쪽에 할까요? 좀 이렇게. 6번 재현 방식. 자, 그래서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죠?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자,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자연 재현 방식이다. 자연 재현 방식.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자연 재현 방식은 자기 스스로, 연기가 자기 스스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집에 설치한 창문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그냥 자연 재현 방식이다. 자, 두 번째는 스모크 타워. 자, 스모크 타워. 자, 재현 방식. 자, 이 스모크 타워라고 하는 것은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통로, 그러니까 왜 그 굴뚝 효과 있죠, 굴뚝 효과. 연돌 효과처럼 위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그 재현하는 방식이 바로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입니다. 그 교재를 보시면 그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에 해당하는 네 가지 내용 나오죠? 그 네 가지 내용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재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양과 연기가 나가는 양이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그 재현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재현통의 재현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구는 바닥 부분에 설치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에서, 자, 이게 뭐 하나의 실이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바람을 풀어 넣는 경우가 있고, 바람을 풀어 넣어서 연기를 이제 배출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연기 같은 경우는 바닥으로 깔리는 게 아니라 위로 뜰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구 같은 경우는 어디에 설치한다?
바닥에서부터 위쪽에 배기구를 설치해야 연기가 위로 떴을 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송풍기. 그러니까 송풍기 같은 경우는 요 위쪽에 송풍기를 위쪽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설치하게 되버리면 나가려고 하는 연기랑 들어오려고 하는 바람이랑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송풍기 같은 경우는 어디에? 바닥 부분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고 연기가 나갈 때는 위로 나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배기구는 바닥에 설치하고 송풍기는 위에 설치한다?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구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다음 세 번째.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다음 네 번째.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단 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유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내용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기계 재현 방식. 자, 기계 재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강제적으로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기계 재현 방식을 다른 말로 강제 재현 방식이라고 해요. 강제로 내보내는 거니까 강제 재현 방식. 자, 기계 재현 방식에는 총 또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1종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송풍기와 재연기, 송풍기와 배연기라고 할게요.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제1종 기계 재현 방식에는 송풍기와 배연기가 같이 있는 거죠. 같이. 두 개. 그러니까 바람을 넣으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제1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에는 배연기는 없고 누구만 있다? 송풍기만. 그러니까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만 있다는 얘기예요. 송풍기만. 그러니까 연기가 나가는 건 자연적으로 알아서 나가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제2종 기계 재현 방식이 되고, 그 다음에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은 반대로 송풍기는 없고 바람은 불어넣지 않고 누구만? 배연기만. 그러니까 연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기계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제1종은 송풍기와 배연기가 같이 있는 거, 제2종은 송풍기만 있는 거, 제3종은 배연기만 있다라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문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재현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바로 요 세 가지 주어지고 나머지 한 개는 틀린 게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잘 구분하셔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계단실은 창문, 출입구, 기타 개구보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맞죠? 내화 구조의 벽으로. 다음 2번.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맞네요. 불연 재료. 다음 3번. 계단실에는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그죠? 조명 설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 계단은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4번이 틀렸죠? 바로 피난층과 지상에 직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당연하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내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철근 콘크리트조, 연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다. 맞죠? 철근 콘크리트조가 내화 구조의 대표적인 예라고 있습니다. 2번, 화재 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 구조다. 맞죠? 3번,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4번이네요. 4번. 보통 방화구획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에 화기에 전달이 되어야 한다. 아니죠? 방화구획 밖에서 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화구획 안에서 진화가 돼야 어떻겠습니까? 화재가 확대가 안 되겠죠. 그죠?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유효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건축물 바깥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 너비, 폭은 바로 0.9m 이상이 되는 0.9m 이상. 답은 3번이네요. 다음 4번.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까 세 가지 있었죠? 바로 수평 구획과 그 다음에 수직 구획 그리고 방화 구획, 용도 구획. 답은 2번의 인면 계획은 아니네요. 답은 2번. 자, 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내화 구조로 옳은 것은, 자, 내화 구조의 그 두께의 그 수치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암기. 자, 1번에 두께 1.2cm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자, 이것은 방화 구조이긴 한데 그 수치가 틀렸죠? 두께가 1.2cm 이상이 아닌 거죠. 그죠? 2번,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그렇네요. 벽 같은 경우는 두께가 10cm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 3번 같은 경우는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이것도 방화 구조에 해당이 되고, 4번은 신벽에 흙으로 맞벼치기 한 것. 이것도 방화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내화 구조는 2번이 됩니다. 2번. 자, 다음 6번. 자, 방화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 방화문은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맞죠? 2번.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맞죠? 1시간 이상 갑종 방화문. 다음 3번.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이것도 맞죠?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 다음 4번.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해서 자동 폐쇄 장치가 된다? 아니죠. 자, 피난 계단에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방화문은 자동 폐쇄 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렸죠. 다음 7번. 자,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불연 재료에 해당하는 그 종류를 물어봅니다. 자, 1번에 기와, 2번에 아크릴, 3번에 유리, 4번에 콘크리트. 그죠? 답은 2번에 아크릴이죠. 아크릴. 나머지 3개는 불연 재료에 해당이 되고 아크릴은 불연 재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다음 8번. 목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자, 1번에 자, 방화 구조이어야 한다? 아니죠. 방화벽의 구조로서는 바로 방화 구조가 아니라 내화 구조가 돼야 됩니다. 내화 구조. 1번이 틀렸네요. 1번. 다음 9번 문제. 방화 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답은 1번이죠. 바로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cm 이상인 것. 답은 1번이네요. 자, 다음 10번. 화재 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 구획 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바로 4번의 방화문이 되겠습니다. 방화문. 그 다음 11번. 자,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구조를 방화 구조로 하거나 불연 재료로 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바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답은 3번. 다음 12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 1번의 바닥, 2번의 보, 3번의 주계단, 4번의 사익기둥. 답은 4번이 되겠죠? 사익기둥은 해당이 안 되고 누구는? 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13번.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바로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2분의 1 이상. 자, 다음 14번. 자, 재현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재현 방식의 종류 3가지를 물어봅니다. 1번 자연 재현 방식, 2번 흡입 재현 방식, 3번 기계 재현 방식, 4번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 답은 2번. 흡입 재현 방식은 아니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스모크 타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을 확인해 보시면 재현통의 재현구는 바닥 부분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천장 부분에 설치한다. 반대로 됐죠? 배기구. 재현구는 어디에? 천장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급기부는 어디에? 바닥 부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까지 알아보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그 제1과목 소방 원론에 대한 설명은 다 마쳤습니다. 이 소방 원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화학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암기할 내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한 번 들으신다고 해서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번, 3번은 반복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를 보셔야 머릿속에 잘 정립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다니시든 간에 항상 그 자료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 2과목인 소방 전기 일반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